121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121페이지의 그 두 번째 박스 판례요. 등록 취소 조항 자체에 대한 법령 소원에서 그 중선의의 집행행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 자체는 직접성이 없다라고 했으니 각하 나온 거. 판례는 법정의견은 이렇게 봤어요. 그 중선의의 집행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소멸하게 되죠.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소멸 효과가 창설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법정 요건 충족만으로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중선의가 이제 취소를 해야, 말소를 해야 비로소 취소된다. 이게 이제 아까 위헌정당 강제해산의 이제 효과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선의의 어떤 실질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조항 자체는 간접적이다. 그래서 직접성 요건을 못 갖춘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요때 이제 학계나 요 판례에서 이제 소수 의견 같은 경우는 또 반대 의견을 이제 반대로,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 중선의에게 등록 취소를 거부할 수 있는,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순간 취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 자체가 직접 효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포괄적으로 법 자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게 또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법정의견은 심판을 안 하려고, 그죠?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좀 우회적인 판시를 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왼쪽에 그 페이지에서 이제 동일 조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왔죠. 이 위헌 결정은 헌마 사건이 아니라 헌가 사건입니다. 그죠? 헌가 사건은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이 요건 판단이 달라져서 결론이 달라진 게 아니라, 왼쪽에 이제 그 본문에 녹아 있는 위헌 결정은 헌가 사건이기 때문에 헌마 사건의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본안 판단 들어갈 수 있어서 위헌 결정까지 나온 겁니다. 사건 유형이 다르고 적법 요건이 달라요. 자, 이제 131페이지 4번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주체 제한. 자, 이 조항 아주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법인 등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 등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첫째,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정치 공동체가 아니죠. 정치 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 일단 자칫하면 혼탁을 초래해요. 그래서 일단 배제하고 있고. 근데 이제 법인 등 단체, 이게 더 중요하죠. 법인 등 단체의 조직력을 정치자금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탈법 방지를 위해서 그 후단 보시면 탈법 방지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법인 등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탈법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제 어떤 단체들은, 회사나 이제 법이나 단체는 이제 기부를 못 한다 하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머리 좋은 부자가 머리를 쓸 수 있어요. 그죠? 이정신가요? 이건희? 이분들이 이제, 그럼 삼성 명의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삼성의 돈을 우리 명의로 기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명의이지만 법인의 자금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단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법인 등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못 없애가지고 난리가 난 조항이에요. 청목회 사건이라고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죠. 청목회 그 입법 로비 사건. 그거 관련해서 똑같이요. 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목회라는 그 회의 자조조직에서 그 청목회의 돈을 자금을 이제 개인 회원들한테 찢어주면서 입법 로비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이 법에 딱 바로 걸려가지고 이제 적발됐던 사건인데,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랬죠. 이런 소액의 이런 이제 건전한 기부까지도 금지하게 되면, 이 법에 따라서 금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말라 죽는다. 우리는 이제 업무 활동 비용을 어디서든 충당하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지네가 만들어 놓고 지네가 또 못 없애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줄된 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하겠고요. 합헌 판시 나와 있습니다. 동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시 밑에 있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선거제도 들어가죠. 선거제도는 아주 그 영역이 좀 넓죠. 상대적으로 넓은데 일단 큰 틀을 가지고 다시 접근하게 되면은 또 상당히 또 선거제도는 좀 만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제일 말미로 가보죠. 저 뒤에 가시면 좀 많이 가야 되네요. 181페이지. 자,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대목들, 즉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도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 담진 않았습니다만 이것만 알아도 선거제도의 근간을 파악하고 빈출 영역을 여러분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도표가 지금 보니까 만만치 않죠. 네, 도표
여러분들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같이 보면서 제가 이제 체킹하는 부분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선거 유형을 전체로 나눠놨어요. 가로 제목에. 그리고 이제 세로 제목에서 이제 발전적 의미로서 발전적 주제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단락을 또 구분했어요. 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합쳐서 국정선거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자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합쳐서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국정선거, 지방선거.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 생길 테고 뭐 공통되는 지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구분되고요. 자, 선거권 의미 봅니다. 국정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관할구에 관해 주민등록이라는 이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 이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주민등록 여건만 예전에 즉 괄호 안의 내용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이 주민등록만 요구하는 것이 재외국민들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재외국민들은 현행 주등법에 따르면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은 주민등록을 실제 못하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다 같은 국민인데 우리 국적자인데 왜 구분을 하는가 하면서 위헌 나왔어요. 2004 아마 644등 결정 아주 중요하죠. 그 판례 취지에 따라서 괄호 내용, 즉 국내 거소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더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은 재외국민도 이제 참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요. 동급입니다. 항상 붙어 다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지방선거 하시면 또 19세죠. 선거 연령.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는데요. 공법상의 성년 연령은 일반적으로 19세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외우지 마세요. 공법상 성년 연령은 일반적 19세. 우리 헌법의 영역에서 이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형사 참여재판 가면 거기는 20세로 돼 있죠. 배심원. 참여재판의 배심원은 20세. 왜냐하면 주로 이제 합의부 관할 사건 등 좀 중재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이제 나이를 요구합니다. 질풍노도를 좀 배제하고 있어요. 자, 지방선거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 국내 거소신고가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국내 거소신고가 된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제 일정한 영주의 실질을 취득한 외국인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자, 이것도 아주 쉬운데요. 지방 보십시오. 선거의 의미를 국정선거와 또 지방선거로 또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의미를 차이를 봤죠. 자, 이제는 국정선거와 지방선거. 국정선거의 의미는 말 그대로 국민의 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권리라는 의미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인 이제 국정선거에서는 외국인의 주체성이 부여되기 어려워요. 곤란해요, 그죠? 논리상으로. 외국인의 주체성 부정. 그러나 이제 주민의 권리라는 이제 지방선거의 영역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도 지역의 거주를 설정하고 지역 주민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실질 주민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법리적으로는. 자, 그래서 외국인의 주체성이 이제 뭐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 가능. 이제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국정선거에서는 외국인이 왼쪽에 없어요. 없는데 지방선거에 가면은 일정한 영주의 실질을 확보한 외국인. 뭐 영주의 실질은 또 법에 가면 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되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걸 오선지로 묻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영주의 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확장되어 있다. 다음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 이상의 연령 요구하고요. 나머지는 다 25세입니다. 40세, 25세 정도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이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냥 상식이라 생각하시고. 예. 근데 40세 이상 국민 그 대통령 보면 괄호에 헌법이라고 써져 있죠. 네. 요거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선법, 법에서 하위법에서 규정하는데 오른쪽 모든 내용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만큼은 헌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조문 문제로, 헌법 조문 문제로 출제돼요. 그리고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또 부과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선법에서 부과된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자,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지방선거 가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25세로서 관할구에 관해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등이 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문자 처리해 보죠.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관할구에 관해 계속하여 개 동그라미 60일 이상을 두 달 이상, 2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시켜 주세요. 밑에다가 2월이라고 써주시고 60일 밑에 이 숫자 2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두 달 이상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을 것. 예, 주민등록에 등 동그라미 칩니다. 등. 그리고 왼쪽으로 옵니다. 대통령 선거 쪽으로 와서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있죠. 예, 이것도 오선지로 물어요. 숫자 5 동그라미 치시고 국내 거주할 때 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주민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이에요. 근데 지방은 가면은 실거주만 해서는 안 되고 등록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법적 장치인데 이것들을 시험에서 좀 꼬치꼬치하게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합치면 계속해서 2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공선법에 의해서 추가되어 있다. 자, 이거 그대로 외웁니다. 개의 등 이런 식으로 외우죠. 게이든 호모든 그죠? 성소수자들도 어차피 국민이라면 선거판에 다 와야 된다. 다 오거라 이렇게요. 게이 등도 오거라. 네,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기타금. 자, 대통령 선거 3억 원요. 예전에 3억 원일 때 합헌 났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올려도 되겠구나 해서 5억 원까지 올렸다가 헌법 불합치 두드려 맞고 예전에 합헌 수준인 3억으로 지금 회귀했죠. 다음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요. 나중에 외우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 지방선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의 경과를 정리하면서 판서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 있어요. 그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나오고요. 그 밑에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나오는데요. 자, 선거일 규정인데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다 선거일 법정주의 이렇게 진행하죠.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보궐선거 등의 즉 보궐선거나 재선거 등의 선거일은 선거일 공고주의입니다. 딱 그것만 그죠? 예, 거기 출근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정주의, 공선법에서 딱 명정해서 정하는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의 재선거나 보궐선거, 권리에 의한 선거 이런 거는 공고주의를 채택했다. 공고권자가 공고함으로써 확정.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통령 재보선 외에는 전부 법정주의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 내용들은 시험 대상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시험 대상이. 그 요일 보세요. 선거일의 요일. 끝에 보시면 전부 수요일이죠. 모든 선거가 다 수요일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수요일 아닌 거 나오면 또 오선지예요. 네, 여기 이제 월차 휴가 방지 조항입니다. 휴가 방지 조항. 이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목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토요일은 주말이고 금요일 날 월차를 한번 탁 내면은 4일간의 휴가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 안 하고 동남아로 가버려요. 그래서 동남아 휴가 방지 조항이에요. 수요일 날 놓으면 이제 한 이틀 이상 뽑는 거는 좀 무리거든요. 좀 아까워서 좀 자제하니까. 그래서 휴가 방지 조항. 자, 그 다음에 선거 기간대로 오시면 23일, 14일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대선 23일, 기타 14일. 이게 실시험에서 헷갈릴 수도 있고 오선지로 묻는 사법시험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보면 이게 나중에는 24일인지 13일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합쳐보면 다 똑같은 수가 나와요. 2-3은 5, 1-4는 5. 네. 유치하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 후보자 추천. 네, 우리 좀 전에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고. 다음 당선인 결정. 자, 요거 아주 중요하고 빈출 영역인데요. 대통령 선거와 이제 기타 선거로 또 구분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이제 후보자가 1인일 때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자, 첫 번째 단락이 1인 출마의 처리 조항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동점자 처리 조항입니다. 1인 출마 처리, 동점자 처리. 1인 출마 처리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됩니다. 혼자 남았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자, 기준 선거권자 줄고 서야 돼요. 그리고 자, 밑에 씁니다. 오선지. 선거권자 내지는 유권자 총수죠.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유효 투표 총수 써보세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실제 투표한 자 기준이 아니고 선거권을 가지는 자. 투표를 했든 말든. 유효 투표 총수 X. 그 다음에 3분의 1이죠. 2분의 1로 바꾸면 틀립니다. 절반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념이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에서 2분의 1 이상을 받는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넘버원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가 원수를 세워야 된다. 이런 강한 이제 의미 때문에 3분의 1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 제적 과반수 추적과 다수 득표. 정족수가 특별 정족수입니다. 일반 정족수는 국회가 어떻게 돼요?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죠.
근데 여기는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자 중에 그냥 다수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국회에서의 각종 선출에 관련된 특별 정족수예요. 그 다수득표 거기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다수득표 기준 국회에서의 각종 선출 기준은 전부 이 다수투표 기준입니다.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뭘 선출한다, 다 이거고 하나 예외 있어요. 예. 다수표 기준인데 자 하나 예외가 의장단 선출할 때 국회의장, 부의장 의장단 선출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재적 과반수의 찬성 요구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예. 국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를 뽑는 것이라 예. 의장과 부의장을 합쳐서 의장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할 건데요. 예. 의장단을 선출할 때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 부여 때문에 재적 과반수로 좀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일반 선출들은 예. 전부 이제 이 다수투표 기준이에요. 이 다수투표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떻게든 세우겠다. 예.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좀 완화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정수에 비해서. 주로 이제 그 반대표나 기권표가 많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재적 과반수 의원이 출석하고 또 투표를 했는데 출석한 자 중에 과반수 하면은 기권표가 많아 버리면 과반수 못 채워요. 그러나 기권표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기권표를 뭐 따지지 않고 그냥 투표한 자들 중에서 상대 다수득표 이렇게 되면은 기권표가 많더라도 대표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권표가 많이 나오는 좀 첨예한 사안에서 어떻게든 대표를 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기타 선거 1인 출마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1인 사유가 나왔을 때는 무투표 당선, 더 이상 투표 진행하지 않고 바로 그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두 번째,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당선인 결정 전 사이에 1인 출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다수득표자 당선, 즉 표를 집계해야 돼요. 집계해서 다수득표를 한 자가 당선되고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투표 마감 전후 기준입니다. 투표 마감의 전후를 기준해서 투표가 마감되기 전, 즉 투표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이때는 비용 절감, 절차 비용을 이제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대표를 정하자 이런 의미에서 절차 비용의 감소 법리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무투표 당선이에요.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그를 당선인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가 다 마감됐다 이 말은 뭐예요? 유권자의 의지가 다 표출됐죠. 다 표출된 이후에 이제 사유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지에 따라야 됩니다. 표출이 다 완전히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 의지에 따른 당선이다. 예,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절차 비용의 감소가 우선이냐, 유권자의 의지가 우선이냐 했을 때, 유권자의 의지가 아직 완벽하게 표출되기 전 단계라면 절차 비용 감소. 완전히 표출됐다면 의지 기준, 그죠?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이 되는 연장자, 장유효소입니다. 장유효소. 자, 다음 선거 쟁송 쪽으로 가셔서 소송 유형이 일단 당선 소송과 선거 소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당선 소송은 당선의 구체적 결과만 다투는 소송이고, 선거 소송은 선거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당선 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당선의 결과만 다룹니다. 그래서 원고나 피고와 차이가 나는데, 피고적격은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피고적격은 여러분이 외울래야 외울 수도 없고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피고적격을 오선지로 묻는 그 기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적격은 근데 오선지로 정선지로 엄청나게 물어봐요. 그래서 원고적격을 잘 보시는데, 자 당선 소송과 선거 소송의 원고 슬러시로 나눠져 있고, 오른쪽에 가면 또 슬러시로 나눠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당선 소송의 원고는 오른쪽 가시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이고요. 선거 소송의 원고는 오른쪽 가시면 그 바로 둘째 줄 오른쪽으로 가시면 선거인과 후보 추천 정당, 후보자 이렇게 돼 있죠.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 있죠? 선거인이죠. 두 줄 뒤에 슬롯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선거인에다가 줄 그으세요. 선거인.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왜 선거인이 들락날락 하는가? 이해관계죠. 당사자 적격할 때 적격의 의미가 뭐죠? 적격의 의미. 뭐 민소법에서는 뭐 관리권, 뭐 관리 수행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의미인데 헌법적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법적 이해 관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관련성, 적격, 법적 관련성. 그래서 법적인 의미에서 이롭고 해로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적격이 부여돼요. 근데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미 투표한 유권자 입장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이해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선거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혹은 이제 자신의 이제 표 가치가 이제 잘못 찍게 되는 이런 이제 불리함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들어가는데 당선 소송은 선거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거 자체는 즉 투표의 가치나 효과 자체는 문제가 혹은 하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선거인들하고 법적 이해관계가 안 생겨요. 그래서 선거인이 빠집니다. 그래서 법적 이해 관련성 내지는 법적 관련성이라는 의미에서 적격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나중에 헌법재판론 가면 자세하게 할 거예요. 네, 그 의미에서 이렇게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지방선거는 소청제도라는 게 하나 부과되거든요. 근데 그게 소송의 절차하고 똑같아요. 예, 구도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당사자 구도나 이런 것들은 똑같고 법원의 소송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소청제도가 하나 비슷한 구도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정도가 제도가 이제 부과된다는 것 정도지 결국 원고 내지는 뭐 소청인의 뭐 당사자 관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시면 선거인이 들락날락하는 관계만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도 둘째 줄 뒤에 그 선거인 나오는데 거기만 줄거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당선 무효 소청의 경우는 선거인 안 되는데 선거 무효 소청의 경우는 선거인이 들어간다. 네, 그 정도 구분하시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관할 보시면요. 국정선거는 대법원 관할입니다. 대법원 단심제 30일 같은 거는 외우지 마십시오. 기간을 일반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 숫자는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음 지방선거는 나눠져 있는데요. 시도지사 선거 등에 대해서는 중선이 선거 소청을 거쳐서 대법원 단심제로 갑니다. 그런데 자치구 시군회장 선거 등에 대해서는 시도 선관위 선거 소청을 거쳐서 고등법원으로 가고 괄호를 보시면 2심제예요. 즉 고등법원의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요. 차이 나죠. 그러면 선거 유형에 따라서 지금 위에 단락에 있는 거는 저 윗물에서 노네요. 중선위로 갔다가 대법원 최고급에서 노는데 아래 단락에 편성된 거는 바로 그 밑에 시도 선관위로 가가지고 고등법원으로 가는 다 바로 밑에 급에서 놀게 돼 있죠. 이 차이는 무엇인가? 예, 오른쪽에 살짝 씁니다. 선거구 규모 차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의 규모가 좀 큰 것들, 큰 것들은 윗물에서 놀도록 하고 선거 규모가 좀 짜질한 이제 선거 유형들은 그 아래 단락에서 좀 한 끗발 아래에서 이제 다루도록 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대강 파악하시고 이제 맨 앞쪽으로 가세요. 선거. 자, 132페이지. 로마자 2번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부터 봅니다. 이제 보통선거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비밀선거, 자유선거, 직접선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통선거 원칙의는 보통선거란 선거권의 부여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원칙의 선거법상의 실현 원리로서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런 것도 기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개념, 제한선거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의미 파악하셔야 되고, 자, 평등관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1조로부터 출발하는 이제 평등의 원칙이 선거관계법에서 구체화되면 반영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원칙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평등의 일반 원칙이 두 가지로 파생합니다.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의 의미는 선거권의 귀속이에요. 선거권의 귀속. 즉 선거권의 유무, 보유 그 자체와 관련해서 평등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담고 있고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가치입니다. 선거권의 가치 내지는 투표의 가치. 그래서 똑같이 한 표씩을 동일하게 가진다 하더라도 실가치를 차등을 하게 되면 불합리하게 차등을 두게 되면 이제 평등선거 원칙에 반해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 표를 주면서 누구는 표를 안 주면 보통선거 원칙에 반하고요. 다 같이 한 표씩을 동당히 가지나 한 사람의 표는 두 표 행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쪽은 한 표가 한 표 행사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제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이제 구분이 되고요. 자, 그다음 선거권 오른쪽 2번으로 가서 헌법 규정 일단 넘어가시고요.
선거권에 관한 이제 법률 규정 쪽으로 가서 지금 조문은 별로 그렇게 지금 막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18조에 선거권이 없는 자, 여기에 이제 위헌 결정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보시면 1호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아직 법이 이제 그 민법하고 똑같이 발맞춰서 개정이 안 됐어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2호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거나 3호 선거범 등을 범해서 뭐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4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상실된 자 돼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자면 1호는 이제 정신적 역량에 따라서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은 들어가 있지 않죠. 한정치산은 이제 옛 기준에 따른다면 한정치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낭비벽이 있다거나 경제적 뭐 무능 이제 이런 의미니까 경제적인 측면에 이제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과 무관하기 때문에 선거권이 배제되지 않고요. 근데 금치한 자는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돼 있는 의사 능력의 흠결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뭐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흠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배제돼 있어요. 다음 2호, 3호 요 두 개를 합치시면 수형자 및 전과자 조항입니다. 2호와 3호가 수형자 및 전과자 조항. 자, 이 중에서 자, 일부가 이제 위헌 나오는데 특히 2호 부분이 위헌 나요. 미리 이제 좀 개관하자면 3호 같은 경우는 범죄 유형이 좀 한정돼 있어요. 선거범으로서 정치자금법 몇 조 위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2호는 어때요? 그냥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얘기죠.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헌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성 때문에 위헌으로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자, 본문 내용의 B로 갑니다. 국적에 의한 선거권 제한에서 2004마 644등 결정, 요거는 그 자체는 직접 관련은 없네요. 어쨌든 그 보시면 줄된 부분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외국인한테도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거만 나중에 확인 사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C, 신분에 의한 선거권 제한에 가시면 제목, 금치산자, B, 수형자 및 전과자, 2호, 3호였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예, 그 정도인데, 오른쪽 가시면 이제 본문 내용. 자, 둘째 주 보세요.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합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과거도 아니죠. 11년도니까, 그죠? 근데 이 판례가 변경된 게 아니에요. 이 3호는 3호예요, 3호. 두 줄 뒤에 3호는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등으로 범죄 유형을 한정시켜서 합헌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넷째 줄. 그러나 수형자 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동조항 2호에 대해서는 3호, 2호를 구분하세요. 그죠? 두 줄 뒤에 3호, 다섯 줄 중간에 2호. 2호에 대해서는 자, 일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지점을 파악합니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자, 이 2호 중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단순 위헌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라고 이제 결론 지었고, 자, 그 예시가 밑에 판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양과로 2번 뭐죠? 줄. 심판 대상 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해서, 즉 이제 수용자 및 전과자 등에 대해서 전면적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 이제 3호와 차이가 있으면 보여주죠. 줄된데 계속 봅니다.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하다. 자, 그래서 내려가시면은 맨 마지막에 또 평등권,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등권 쟁점도 이제 부과하고 있고요. 3번 가시면 심판 대상 조항 중 집행유예자에 관한 부분은 위헌 선언을 통해서 선거권에 대한 침해를 바로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 위헌 결정을 선언한다. 하지만 심판 대상 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적 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는 바, 그 위헌성을 제거하고 수형자에게 헌법 합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속하므로 대상 조항 중 수형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잠정 적용을 명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불합치 결정과 단순형 결정의 이제 차이점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집행유예자는 집행이 유예되면서 정상이 참작되어서 사회에서 그대로 처우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수형자는 어때요? 수형자는 시설 내에서 처우가 이루어지는 그 차이예요. 사회 내 처우를 받는 자인가, 시설 내 처우를 받는 자인가. 비난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난 가능성 면에서 좀 약화되어 있는 사회 내 처우를 받는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을 내려버리고,
비난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증대되어 있어서 이제 수용자인 사람들은 이제 범죄 유형을 좀 구별해서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제한할 필요성은 좀 더 집행자보다 큰데 범죄 유형을 구분해라 이런 의미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비난 가능성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C 내려가죠.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 요 조문은 왼쪽에도 있는데 본문에 녹아 있으니까 그대로 봅니다. 구공선법 조항은 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선거범으로 본다고 규정해서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권리를 제약받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거범과 다른 일반 범죄의 경합범은 그냥 선거범으로 처리해버리겠다. 의제하겠다. 근데 선거범죄자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특히 국회의원 선거 당선 무효되고 막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엄중한 조항인데 이런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비판이 있었죠. 선거범으로 80만 원의 벌금을 받고 또 경합범으로서요. 교통사범으로 20만 원 벌금. 이렇게 경합 처리된 사안이라면 이게 이제 결과 이 조문 구법상의 조문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100만 원 벌금형 받은 거야 되는 거예요. 선거범으로 100만 원 벌금형.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국회의원직 박탈당합니다. 당선 무효. 그러니까 결국 근데 논리는 보세요. 교통사범의 비난 가능성이 선거범의 비난 가능성하고 같으냐 이 말이에요. 이질적인데 그걸 선거범의 비난 가능성하고 동일시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 헌재는 괜찮다고 봤어요. 이 조항 자체를 합헌으로 봤어요. 그 이유는 변론의 분리병합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잘난 법관들이 객관성을 갖고 있는 법관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변론의 분리병합 제도 하에서 충분히 분리심리 필요하면 분리심리에서 이런 결과를 막아내고 있으니 조항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나 법관들이 술 한잔하고 술이 들깨가지고 병합 처리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을 그냥 믿으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었고 그래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개정법 내려가시면은 그 밑에 이제 판례 경과부터 보죠. 자, 셋째 줄 보세요. 넷째 줄. 자,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헌재는 위헌 결정 정족수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합헌 결정 내렸어요. 합헌 결정. 그 합헌 결정의 취지가 변론의 분리병합인데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예시 판례. 줄랜드 가볼까요? 법원으로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변론의 분리를 결정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시하면서 합헌으로 내렸어요. 무리가 다르죠. 법관을 그냥 믿어라 이건데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비판이 이제 계속되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아래 줄인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제는 분리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분리, 무조건 따로 분리해서 따로 처리하도록. 그런 여지를 아예 없앴죠. 그래서 현행법도 외우고 판례도 외우고 구법도 외우고 이런 영역은 출제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1순위입니다. 1순위. 법령도 물어보고 판례도 물어볼 수 있고 구법과 현행법을 다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기하게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D.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 19세죠. 공법상 성년 연령은 일반적으로 19세라고 했고요. 그런데 개정 전에는 20세이던 시절이 있어요. 요거는 20세로 했던 것이 이제 위헌이어서 지금 19세로 하향 조정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합헌이었지만 하향 조정됐어요. 애기들 머리가 굵어져서 20세가 위헌이 아닙니다. 애기들 머리는 요즘 엄청 굵어졌죠. 저도 이제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100일 조금 지났어요. 100일 지났는데 말을 하면서 악다구를 쓰고 아빠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굵어져가지고 19세 하향 조정. 자, 그다음 이 거주 여건에 의한 선거권 제한. 판례 번호 안에 가로 보시면 2004 엄마 644 등이라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되고 이거는 전문의 입장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집판 보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제 그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인데, 자, 요거 하고 딱 시도록 하죠. 첫째, 2004 헌마 644 등 결정이 있고요. 헌법 불합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중에 쓸 건데 2004 헌마 643 결정이 또 있어요. 그는 주민투표권에 관해서 이제 별도로 진행한 판례인데 그 판례 골자는 똑같아요. 논리 맥락은 똑같고요. 자, 2004 헌마 644가 이제 리딩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시입니다.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때는 뭐 국정 참정권이든 지방 참정권이든 위헌이라고 했고, 자, 두 번째, 부재자 투표에 관해서도요. 옛날에는 이제 국내 부재자 투표만 운영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재외 투표 절차 같은 게 마련돼가지고 국외에서도 부재자 투표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만들어낸 판례예요. 국내 부재자 투표만 운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외 투표 절차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헌 결정에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이제 도입됐고요. 아까 우리 그 맨 뒤에 도표 봤었죠. 괄호 안에 항상 있었던 거. 그리고 자, 요 결정 취지에 따라서 재외 투표 절차. 재외 공간에서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도입. 판례하고 법령이 연결되죠. 자, 근데 요 판시에서 주민투표권 침해 문제는 따로 보지 않았어요. 일단 요거부터 쓰면 될까요? 왜 그러면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인가? 주민등록법상요. 주등법 제6조일 거예요. 예, 주등법상 재외국민은 해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을 받아줍니다.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해외 이주 포기. 선거권 한번 행사하고자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버려라. 다 버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민등록만 요건을 해서 선거명부 작성하고 명부에 오른 사람만 선거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제도는 재국민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 같은 국민인데 외국에 있다는 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위헌 났고, 두 번째, 이제 2004 헌마 643 사건요. 네, 이 사건도 헌법 불합치인데요. 주민투표권만 이 사건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주민투표권 침해 문제를 이제 주장 요소에 없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판단 규정 결정 나오니까 주민투표권 관련해서 따로 심판이 제기되고,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 따로 판단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판단치가 약간 차이가 나요. 약간. 자,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게 되면, 근데 요새는 주민투표권 한정됐다고 그러죠.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예, 줄여서 주투권 제한하면, 근데 특이하게 주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평등권 침해의 위헌이다. 이 판례도 아주 중요한데요. 자, 주민투표권 침해 주장을 했는데 침해의 판단은 평등권에 대해서 나오고 주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투표권의 성격을 우리 헌재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다. 기본권성 부정. 거기다가 기본권이 아니다. 그러면 뭐단 말이죠? 지방자치 제도라는 이제 제도 보장의 내용이다.
그러면 제도 보장의 내용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입법자가 함부로 손댈 수 없죠. 최소 보장의 원칙 하에서. 그럼 그 본질적 내용인가 아니면 비본질적 내용인가 했을 때 우리 현재는 제도 보장의 본질 내용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입법 형성권의 범주로 봐요. 주민투표권은. 왜냐하면 이게 직접제 민주주의 요소이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이제 헌법적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판시 태도예요. 그래서 기본권도 아니고 제도 보장의 본질 내용도 아닌 결과 헌마 사건이죠. 헌마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권 침해의 주장이 있으니까 이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응답으로 나올 텐데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평등권 침해의 응답이 나왔어요. 왜? 어떤 의미? 다 같은 국민인데 이 말이죠. 다 같은 우리 국적자인데 이 말이 다 같은 국민인데 별 이유도 없이 구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등권 침해 인정. 네, 이렇게 하면은 요 판례 다 정리한 겁니다. 이 판례 지금 요 내용 아주 저는 간단하게 정리했다고 하지만은 간단한 판례 아니에요. 엄청 복잡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확 만드셔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판서 정리가 필요하냐면 이 판시 내용은 지금 계속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고 또 지방자치제도 쪽으로 가도 이제 주민투표권의 성격 관련해서 또 나오고 그래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판시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해서 개정법의 이제 부속 법령의 내용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A급 판례가 되는 거죠. 예, 휴식하겠습니다.